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16일 인포맥스 라이브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박재영이고요. 한성환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박사님 수능 하루 전날입니다. 네. 박사님은 수능 모르시겠네요. 수능은 모르죠. 학력고사, 본고사. 본고사. 네, 우린 두 번 봤어요. 예비고사, 본고사. 많은 분들이 물론 뭐 저희 시청자분들 중에 이제 고3 수험생은 없을 거고 학부모님들이 좀 계실 텐데 많이 긴장되실 거예요. 네, 저도 지금 뭐 학부모는 아니지만 네. 그래도 관심이 있으니까 보는데 다행히 원래 이제 겨울 들었을 때는 비 한 번 오면 외투 한 벌이라 그러잖아요. 네. 그래서 비가 와가지고 추워질까 봐 걱정을 했거든. 근데 비가 오고 난 다음에 오늘 오히려 따뜻해지더라고요. 그래서 다행히 우리 애들 그렇게 얼지 않고 시험 잘 볼 수 있겠다 이 생각이 들어서 조금은 좀. 이제 수능 한파라는 말이 있는데 그렇죠. 지금 자본시장에도 지금 한파가 몰아치고 있습니다. 오늘 1부에서는 그 네.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네. 황세훈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네, 잘 지내셨죠? 네. 네. 지금 수능 얘기를 하셨는데 네. 제가 둘째가 어. 저 둘째 아이가 내일 수능을 보고 아이고. 아이고. 그럼 여기서 이러실 때가 아닌 것 같아요. 이제 그래도 끝나고 바로 들어가서 나라 좀 이제- 문제가 더 심각하니까. 아, 미리 말씀해 주시면 여시라도 하나 준비해 놨을 텐데. 그러게 말입니다. 네, 마음만으로도 네. 감사드립니다. 네. 지금 뭐 마음이 이제 시장을 보는 거나 집에서 아예 수능 시험을 준비하는 거나 마음이 뭐 그렇게 편치는 않으실 것 같아요. 네, 양쪽 다 조마조마해서 네. 그렇죠. 그래서 진짜 양쪽 다 살얼음판을 걷는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사실 이 위원님과는 인연이 되게 오래됐습니다. 기억 못 하실 수도 있는데 한 6년, 7년 전에 대구 MBC에서 저 위원님 처음 뵀었거든요. 기억 안 하필 또 나시죠? 대구 MBC야 또. 제가 대구 출신이어서 아, 근데 그 대구 MBC는 또 왜? 그쪽에 섭외가 왔어요. 아. 그때 한 6, 7년 전에 방송 한번 같이 했었던 기억이 있는데 아. 정말 훌륭하신 분이죠. 뭐 이쪽 분야에서는 가장 전문가시니까 과찬이십니다. 오늘 이야기를 한번 좀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실 9월 말이었죠. 레고랜드 사태 터지고. 9월 28일이었죠 아마? 네. 9월 27일이었습니다. 네. 28일 날 ABCP가 만기가 돌아오는 날이었는데 네. 27일 날 갑작스럽게 발표를 하셔갖고 네. 시장이 패닉에 빠진 거죠. 근데 사실 이제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주식 시장에만 좀 관심이 있으니까 채권 시장이나 뭐 외환 시장이나 이런 거 보긴 보는데 뭐 사실 초창기 10월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주식 시장에는 사실 막 그렇게까지 막 이야기가 크게 나오진 않았었거든요. 네네 그렇죠. 근데 한 일주일 정도 지나고 나서 이거 정말 큰일 났다. 난리가 났다. 이게 어느 정도 규모라고 뭐 체감상 뭐 비유를 좀 할 수 있을까요? 근데 일단 그 규모 자체만 놓고 보면 네. 사실 그때 이제 레고랜드가 이제 PF ABCP죠 결국은. 네네. ABCP 규모는 2,200억밖에 안 됩니다. 네. 사실 우리나라 전체 채권 시장 그다음에 CP 시장을 감안을 하면 CP 시장은 굉장히 큰 시장이거든요. 300조가 넘는 시장입니다. 300조. 네, 300조가 넘는 시장이니까 네. 엄청나게 큰 시장이죠. 네. 근데 그 중에서 2,200억이 지금 디폴트가 난 거예요. 얼마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사실은 이건 시장에서는 300조 시장에서 2,200조 정도면 이건 뭐 일상적인 수준 아니냐 이렇게 받아들일 수가 있는데 네. 문제는 이 ABCP는 신용 등급이 A1 등급이었습니다. A1이면 가장 A1이면 가장 높은 등급, 회사채로 치면 쉽게 말하면 네네. 트리플 A에서 네. 디폴트가 난 거거든요. 트리플 A에서 만약에 부도가 나면 이거는 시장에서 엄청난 충격이거든요. 트리플 A는 사실상 부도가 안 난다. 라는 부도 날 확률이 사실은 거의 아예 없다. 기업으로 보면 삼성전자가 망한 거잖아요. 그렇죠. 삼성전자가 갑자기 디폴트가 난 거랑 똑같은 거죠. 네. 그렇게 되니까 시장에서는 이게 무슨 일이지? 이제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네. 사실 그 CP가 A1 등급을 받을 수 있었던 거는 강원도가 지급 보증을 했기 때문이거든요. 네. 지방자치단체가 지급 보증을 그러니까 채무 보증을 했으니까 이건 굉장히 안전한 CP라고 인식을 하고 있었는데 여기서 디폴트가 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른 유사한 지방자치단체가 보증을 선 CP도 이것도 무너질 수 있는 거 그것도 아니야? 못 믿겠다. 근데 더 문제가 되는 거는 네. 이거보다 신용 등급이 사실상 더 낮은 예를 들자면 그 제2금융권 금융회사들이 보증을 선 CP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네. 이게 굉장히 많거든요. 네. 아니 지방자치단체가 보증을 선 CP도 무너지는 판국에 그거보다 훨씬 더 신용 등급이 안 좋은 제2금융권 회사들이 보증을 선 CP들은 당연히 무너질 수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가
갑작스럽게 시장에 퍼지게 되었고요. 모두들 지갑을 닫아버리는 사태로 가게 된 거죠. 이것이 이번 레고랜드 사태의 가장 중요한 원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좀 심각하게 안 보시던데. 물론 이제 도지사님께서. 근데 이제 시장에서는 네. A1 등급에서 디폴트가 났다는 거는 이거는 굉장히 엄청난 사건이거든요. 아, 그럼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 받아들이는 충격이 얼마나 클지를 만약에 제대로 이해를 하셨더라면 절대로 이런 그런 상황은 이런 상황은 안 만드셨겠죠. 조정을 하셨어야 되는데 조정을 안 하고 그냥 훅 하고 던져버린 게 이제 문제가 결국 온 거잖아요. 좀 안타까운 사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시장이 완전 살얼음판이었는데 네네. 거기다 짱돌 던져놓은 거라서 지금 사실은 이번 어디야 우리 레고랜드 우리 항상 강원랜드로 계속 강원도랑 나와가지고 레고랜드가 말조심인데. 섞여서 강원에 그걸 말 실수하면 안 돼. 완전히 다른 거죠. 네. 완전히 완전히 다른 다른 거죠. 예, 레고랜드 사태가 나기 전에 이미 그러니까요. 부동산 PF 자체가 완전히 얼어붙어 있는 상황이었었잖아요. 네, 사실은 그렇습니다. 이번 레고랜드 사태는 사실 얼어붙고 있는 데다가 쉽게 말하면 찬물을 조금 더 부은 정도의 상황인 약간 거거든요. 가속화시킨? 네, 그렇습니다. 지금 기준금리가 계속 올라가고 시장금리가 빠른 속도로 상승을 해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네. 회사채 시장과 CP 시장에서 안 그래도 계속해서 유동성이 줄어들고 있다는 것을 누구나 느낄 수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예전만큼 그렇게 돈이 안 도는구나라는 거를 느낄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제 이전의 상황들을 보면 미국 기준금리 엄청난 속도로 지금 높아지고 있죠. 지금 4%까지 올라와 있잖아요. 네. 그리고 우리나라도 3%까지 올라와 있단 말이에요. 네. 이거는 사실은 엄청난 속도의 금리 상승입니다. 이 정도의 빠른 금리 상승은 사실은 78년도 네. 2차 오일 쇼크 때 그때 말고는 이 정도의 처음이죠? 처음입니다. 처음. 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금리가 빠르게 상승을 하게 되면 시장에서 유동성이 고갈되는 것은 사실상 불가피하다고 봐야 되는데 안 좋은 시기에 꼭 안 좋은 사건이 터지잖아요. 네. 이 불운이 겹치는 게 꼭 이렇게 사고는 항상 이렇게 불운이 겹치면서 터지는데 네. 안 그래도 지금 시장 심리가 굉장히 나빠져 있고 진짜 살얼음판을 걷고 있는 상황인데 거기다가 돌을 던져버린 그러니까 살얼음판 터진 건데. 네, 그렇습니다. 사실 제가 저도 이제 부동산 관련된 일을 좀 하고 있는 게 있어서 네. 한 벌써 몇 달 전부터 부동산 PF 얘기를 여의도판에 가서 얘기를 하면 최소 15%. 그리고 이 사태 터지기 한 달 전에는 거의 20% 줘도 못 구할 거야. 딱 이 얘기는 이미 상황이 그렇게 얼어 네네, 있었단 그렇습니다. 말이죠. 그러면 뭐 이게 조금 좁혔다가 좀 넓히는 걸로 해서 레고랜드는 그러면 이제 문제가 없는 건가? 강원도가 이제 뭐 돈 강원도가 이제 갚아준다? 지급하겠다. 네네. 12월까지, 지급을 예, 12월까지 지급하겠다라고 선언을 했고 아마 이행이 가능할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레고랜드 사태는 일단 일단락되었다고 볼 수가 있죠. 물론 투자자들은 여전히 돈을 다 돌려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돈이 여전히 묶여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불편함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고 평가할 수가 있고요. 근데 다만 레고랜드가 장사를 계속 하고 있잖아요. 현실적으로는 네. 그렇죠. 저도 사실 거기 아들이 둘이어서 어린 아이가 있어서 가려고 생각을 했는데 꽤 비싸요. 돈도 잘 벌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거기서 벌어서 갚거나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생각하기엔 비싸다고 해서 거기가 돈을 잘 번다고 생각하는 그러면 안 되나요? 않고. 네. 일단 기대했던 수익을 충분히 내고 있다고 평가하기는 어렵습니다. 어렵죠. 그리고 레고랜드는 사실상 코로나 상황에서 개장이 예정되어 있었거든요. 네네네. 근데 이제 코로나가 터져버렸잖아요. 네, 그러면 그렇죠. 이 개장을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딜레이 되다가 이제 개장을 하게 되었는데 그랬더니 이 고객들 거기에 갈 수 있는 고객들은 주로 이제 어린 자녀를 네네. 둔 부모님들이잖아요. 그렇죠. 초등학교부터 시작해서 네네. 초등학교 한 저학년까지 네. 사실 초등학교 고학년만 돼도 잘 안 가려고 그러죠, 그런데. 관심도는 많이 이제 떨어질 수밖에 없단 그렇죠,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요 정도의 이제 수요층을 가지고 있는데 이 정도의 수요층만으로도 수익이 충분히 창출될 수 있을까라는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이렇게 회의적인 시각도 있었단 말이에요, 사실은. 그렇죠. 네. 근데 여기에 코로나까지 더해지면서 사실 경영 상태가 굉장히 좋지는 나빠질 않아요. 네. 수밖에 없었죠. 네. 그러면 이제 레고랜드 사태 벌어지고 이제 막 채권 시장이 다 올스톱돼서 신용도가 되게 높은 뭐 한전채 이런 것도 뭐 매각이 안 됐다 그런
이야기들 미매각이 네. 났었죠 실질적으로. 그리고 네. 한전 같은 경우에는 트리플 A란 말이에요. 네네 거의 국가 신용 등급이잖아요. 망하지 그렇죠. 않는 네. 네. 근데 트리플 A인데 금리가 무려 5.99%까지 올라갔었거든요. 6%까지 갔었거든요. 네, 네, 사실상 발행금리요? 발행금리가요. 네. 유통금리가 아니라? 발행금리가요. 오, 5.99%까지 갔습니다. 5.99까지? 네. 사실 트리플 A가 그 정도의 금리를 발행금리로 제시한다는 거는 대단히 이례적인 상황이라고 봐야 되는 거고요. 그만큼 시장의 상황이 안 좋다는 것을 반증하는 거죠. 물론 한전채가 올해 엄청나게 발행된 건 사실입니다. 네. 작년에 한전채가 약 10조 원 규모로 발행이 됐었고요. 적자 다 메워야 네, 되니까. 네, 메워야 되니까 올해는 훨씬 더 많았어요. 10월까지 23조가 발행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한전채가 시장의 자금을 거의 엄청난 속도로 빨아들였죠. 유동성은 줄고 있는데 시장 자금은 빨아들이고 있으니까 사실 여기서 이제 구축 효과라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한전이 돈을 다 빨아들이니 안 그래도 돈이 없는데 한전 같은 신용도 높은 데가 다 빨아들이니까 신용도가 낮은 데는 돈이 아예 안 아예 가는. 갈 돈이 갈 없어져 돈이 없는 버리는 거죠, 거잖아요. 이게 이제 크게 두 가지인데 국채 시장을 보면 올해 국채가 100조 원이 순증이 돼요. 코로나 이후로 계속 100조 원이 순증이 되거든요. 그래서 2020년 100조 원, 2021년 100조 원, 2022년까지 100조 원의 순증이 일어납니다. 300조요? 내년에 조금 나아져요. 내년에는 62조 원 순증 계획이 있거든요. 네. 그런데 올해처럼 안 좋은 상황에서 국채가 100조 원이 순증이 돼요. 그 상황에서 한전채까지 23조 원. 아마 연말까지 가면 이거는 거의 30조 될 겁니다. 이 정도의 이제 순증이 발생해 버리는 거니까 이 두 개 네. 합치면 130조잖아요. 네. 유동성이 나빠지는 상황에서 130조가 순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일반 민간 기업으로 갈 수 있는 자금은 줄어들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한전이나 신용도가 높은 기업이나 국채가 돈을 지금 다 빨아들이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될까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민간 기업들에게 갈 자금을 너무 많이 가져가는 것이 아니냐. 조금 이렇게 다른 방향의 자금 조달 수단을 조금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 내지는 한전의 이런 문제점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이 좀 필요한 게 아니냐. 이건 뭐 전혀 전혀 그런 근본적인 방안 이야기를 세금으로 막아야죠. 세금으로요. 아니면 그 이제 전기요금? 전기요금 올리든지 전기요금 올리든지 둘 중에 하나는 세금으로. 그게 네. 가장 근본적인 방안입니다. 사실상. 전기요금을 올리는 거. 전기요금을 인상하는 거. 사실 한전이 계속해서 대규모 적자를 보는 거는 네. 전기 원가는 지금 계속 높아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천연가스 비용 네. 굉장히 높아졌죠. 지금 천연가스 비용이 제일 심지어 문제죠. 환율까지 안 도와주고. 높아졌잖아요. 네. 그러니까 양쪽에서 다 압력이 들어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전기 원가는 높아지고 있는데 전기 사용료는 계속해서 묶여 있잖아요. 아주 조금씩 오르고 이런 상태에서는 한전의 적자가 계속해서 누중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이게 전형적인 게 이제 구축 효과인데 이게 전형적인 거잖아요. 이게. 네, 맞습니다. 네, 정부가 돈 쓰려고 하다 보니까 채권 시장에 나와가지고 민간 채권 시장을 완전히 얼어붙이면 민간 경기 죽고 뭐 여러 전형적인 모습인데. 이게 이제 유동성이 괜찮을 때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사실은 네. 그래서 2020년, 2021년을 보시면 이때는 네. 유동성이 좋잖아요. 네. 그래서 정부가 100조 원의 순증 국채를 발행을 해도 이게 시장에서 소화되는데 전혀 문제가 없었거든요. 네. 네. 그냥 부드럽게 나오는 대로 다 시장에서 소화가 됐는데 이게 시장 상황이 딱 이제 얼어붙는 쪽으로 바뀌잖아요. 그렇게 되면 굉장히 부담스러워질 수밖에 없죠. 속도가. 그리고 그 문제가 그 레고랜드가 조금 이제 수그러드는 듯 하는 시점에 흥국생명 그 콜옵션 상황이 연구체 예. 네. 콜옵션 예, 연구체 상황이 터지죠. 사실 이게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무슨 얘기인지 전혀 모르거든요. 뭐 연구체 거는 뭐고 콜옵션은 왜? 이게 너무 일반인의 수준 무지하게 높아요. 죄송합니다. 요즘 저는 온 몰라서. 국민의 채권 지식이 네. 엄청나게 높아졌습니다. 네. 그 이게 레고랜드, 레고랜드 때문인 거 아니에요? 플러스 흥국생명 네. 이 상황 때문에 온 국민들의 채권 시장에 대한 이해도가 전 대폭 높아졌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우리가 언제 콜옵션을 사실 생각을 하고 채권 시장은 네.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채권 시장은 주식 시장보다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이 훨씬 더 강한 시장이거든요. 그렇죠. 네. 예를 들자면 주가가 오르고 내리는 거는 기업들의 자금 조달에 있어서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주가가 예. 오른다고 뭐 자금 조달이 되는 건 아니에요. 되는 것도 아니에요. 네. 예를 들자면 삼성전자 주가가 오른다고 삼성전자로 자금 유입이 갑자기 늘어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주가의 상승과 하락은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대단히 많잖아요. 우리 1,400만 개인 투자자가 있다고 하니까.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대단히 많지만 실질적으로 기업들의 자금 조달 행태에는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거든요. 물론 이제 IPO나 유상증자와 같은 이런 부분에는 영향을 미치지만 네. 반면에 채권 시장에서 가격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거는 이건 결국 금리잖아요. 네. 많은 분들이 나는 채권 하나도 안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채권 시장에서 가격이 오르든 떨어지든 나랑은 아무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채권 시장에서의 가격 상승 또는 하락은 이건 금리로 나타나잖아요. 네. 네. 금리의 변동 내지는 금리의 상승과 자유로우신 사실 국민들은 거의 없거든요. 왜냐? 주택담보대출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마이너스 통장 네. 쓰시는 분들 많죠. 요새 너무 괴롭습니다. 네, 뭐 오토론, 카드론 하시는 네. 분들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거의 대다수의 가게들이 이러한 종류들의 대출을 가지고 있으시고요. 그것도 이 채권. 대출에 적용되는 금리가 어디서 결정되느냐? 채권 시장에서 결정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채권을 하나도 안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채권 시장은 나랑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채권 시장에서 금리가 결정되고요. 이 금리가 나의 이자 상환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그 미치는 코픽스로 가는 거죠, 결국. 코픽스에도 영향을 미치고요. 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종류의 시장 금리, 코픽스뿐만이 네. 예, 코픽스뿐만이 아니라 예를 들자면 이제 마이너스 통장이라든지, 아, 그렇죠,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오토론, 카드론 이런 것들 다 여기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가게뿐만이 아니라 기업들의 대출도 다 여기서 금리가 결정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채권 시장에서 금리가 상승을 하면 기업들의 이자 상환 부담이 점점 더 어려워지는 거,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는 거고요. 한계 기업들은 결국은 파산에 이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채권 시장에서의 가격 흐름은 굉장히 중요하고요. 일상적인 경제 활동에 바로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관심을 많이 이제 갖게 됐는데 이런 문제들로 인해서 그렇죠. 주식시장에도 영향을 줬어요. 흥국생명이 이제 콜옵션 행사 안 하면서 결국은 하게 만들었잖아요. 콜옵션 하지 않았나요? 콜옵션 결국은 행사하는 했죠. 걸로 번복했습니다. 네, 했어요. 번복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시장에서는 지금 뭐야 이렇게 됐지? 이게 뭐지? 네. 왜 그 아니, 내용을 그때도 저희도 한번 이제 살짝 다뤘는데 살짝만 콜옵션을 행사하면 어떤 의미고 그 흥국생명은 왜 그런 결정을 했는지 그게 또 잘못된 결정이었는지 그것도 한번 좀 일단 금리 너무 많이 측면만 묻지 마세요. 네. 너무 많이 그거 왜 불렀어요? 그거 아니, 물어보려고. 이건 너무 많이 묻지 마. 아 그래요? 이거 좀 넘어갈까요? 왜냐면 이게 그냥 설명만 해주시죠. 금리 측면만 놓고 보면 사실 흥국생명의 선택이 이상한 선택이라고 보기는 어렵죠. 왜냐? 잘했던 선택이죠. 네, 콜옵션은 네. 내가 조기에 상환하겠다는 이게 막 거잖아요. 30년 뒤에 갚아야 되는 채권인데 만기가 5년. 30년인데 그래서 30년 동안 기다릴 수 있어요. 네. 그렇지만 5년이 지나면 콜옵션을 행사할 수 있는 시기가 도래합니다. 갚는다는 거죠. 콜옵션이라는 네, 그러니까 만기가 도래하기 전에 선제적으로 먼저 조기 상환을 하겠다라는 의미인 거거든요. 네. 채권을 콜하는 거니까. 네. 네. 그래서 발행자가 채권 만기가 도달하기 전에 먼저 상환하겠습니다. 이게 콜옵션이란 말이에요. 네. 근데 콜옵션을 만약에 행사하지 않으면 여기에 스텝업 조항이라고 그래갖고 네. 가산금리가 적용이 됩니다. 네. 보통 이 흥국생명 이 연구체에는 발행금리가 4.5% 수준이었어요. 네. 근데 콜옵션을 5년이 지나서 콜옵션을 행사하지 않으면 이 발행금리가 6.75%까지 상승을 합니다. 이자를 더 내야 된다는 이자를 거죠. 더 내야 되는 거죠. 에스컬레이션이니까 50% 붙는 거였네. 상당히 많이 붙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보통 콜옵션을 행사하죠. 하게 되죠. 네. 근데 이 지금 현재의 금리 상황을 보면 콜옵션을 행사하지 않으면 6.75%가 되는 거고요. 네. 그럼 콜옵션을 행사를 하면 갚아야 된다는 얘기인데 네. 자기 돈으로 갚는 게 아니라 다시 또 빌려서. 조달을 빌려와서 네. 갚아줘야 되는 거잖아요. 빌려오는 금리는 11% 이상에서 형성되고 있었거든요. 그렇죠. 11% 이자를 낼 걸 그냥 6.5%로 내면 훨씬 6.5%로 더 현명한 막은 선택이죠. 거죠.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흥국생명이 이번에는 콜옵션 행사 안 하겠다 이렇게 결정을 내린 거고요. 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투자자들 입장에서 보면 이거 투자자들은 5년이 지나면 당연히 콜옵션이 행사되겠지라는 기대로 여기에 들어온 거예요. 예전에 이제 관례상 네, 관례상 5년이면 항상 무조건 5년이 지나면 콜옵션이 행사됐었고요. 네. 그러면 5년이 지나면 나는
투자 자금을 회수할 수 있겠거니 이런 기대로 들어왔단 말이에요. 당연히 흥국생명에 대한 투자자들도 이런 기대를 가지고 그랬겠죠. 있었을 거고요. 네. 근데 갑작스럽게 콜옵션 행사 안 하겠다. 아니, 뭐 이렇게 법을 위반한 위반한 거 건 아닙니다. 아니잖아요. 예, 네. 디폴트 아니고요. 네, 디폴트 아니죠. 전혀 아니죠. 예, 법을 위반한 것도 아닙니다. 근데 투자자들이 이렇게 되면 투자자들한테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거든요. 사실상 네. 투자자들은 자금을 회수해서 이 자금을 어떻게 활용해야겠다라는 계획을 이미 가지고 있었을 텐데 이게 안 되니까 투자자들은 어떻게 하느냐? 자금을 회수해야 투자자들도 다음번 경로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갑자기 여기서 막혀버리면 투자자들에게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투자자들이 그러면 흥국생명 연구체를 시장에다가 쉽게 말하면 팔아야죠. 파이어 세일을 하는 거예요. 던져버리는 거예요. 헐값이라도 일단 팔아서 나는 자금을 회수해야 되니까. 그래서 할인율이 무려 20%를 넘어갔죠. 그런 거 샀어야 되는데. 이건 사실은 엄청나게 진짜 완전 파이어 세일이었거든요. 샀어야 되는데 그거. 그렇다 보니까 시장에서 투자자들의 원성이 엄청나게 높아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할 거면 우리는 앞으로는 이런 채권에 투자 못한다. 연구체 투자 못한다. 쉽게 말하면 보이콧하겠다. 뭐 이런 이제 움직임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흥국생명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네. 이후에 계속해서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해야 하는 모든 한국 기업들에게도 그러한 쉽게 말하면 그 이제 스티그마라고 하죠. 그런 네. 스티그마가 붙을 수 있는 상황이 돼버렸단 말이에요. 따라서 흥국생명은 이렇게 가서는 이제 쉽게 말하면 사회적 비난 여론도 너무 크고 투자자들과의 관계도 고려해야 되고 그래서 콜옵션을 행사하지 않기로 했던 것을 행사하는 걸로 번복을 했죠. 이자 조금 덜 내려다가 신뢰를 잃는 건 그렇죠. 아니, 근데 난 사실은 이게 신뢰를 잃는 거라고 생각이 들질 않는 게 원래 연구체가 그러기로 돼 있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이게 신뢰 기분은 나쁘겠죠. 네. 투자자들은 사실은 대단히 기분이 나쁜 거는 맞는데 그리고 나중에 한국 그 신종자본증권 한국 연구체들은 조금 디스카운트를 더해서 사라. 막 이렇게 연결될 가능성 충분히 있어요, 사실은. 뭐 그러긴 하겠죠. 네. 그러긴 하지만 원래 그 30년짜리 연구체가 중간에 스텝업이 여러 번 들어가잖아요. 콜이 여러 번 있죠. 그렇습니다. 5년마다 예, 5년마다 보통 콜이 여러 번 들어오죠. 그러면- 들어가게 되고요. 아유. 그래서 금리는 계속해서 콜 행사가 안 되는 시점에서 계속해서 금리는 높아지는 구조로 되죠. 그러니까 어떤 그게 의미에서 약간 좀 그러니까 냉정하게 봤을 때는 약간 좀 억울한 면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순전히 시장 원리로만 시장 원리. 따지면 사실은 이상한 건 아닙니다. 아니, 잘한 거죠. 사실 네, 흥국생명 이상한 건 입장에서는. 근데 중요한 건 이제 흥국생명 말고도 이 뭐 연구체 발행해가지고 뭐 그때 막 신문에 리스트가 나왔어요. 뭐 네네. 다른 보험사는 뭐 몇 년 뒤에 콜옵션 돌아올까 얼마고 막 그러면서 막 주가가 막 보험주들이 주가가 엄청 많이 빠졌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네. 이게 이제 RBC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란 말이에요. IBC요. RBC라고 RBC. 보험 회사들의 네. 건전성 관리 자기 자본 비율 기준입니다. 거기에. 이제 은행들은 BIS 비율을 따지잖아요. 네. 그다음에 증권사들은 NCR을 따지고요. 그렇죠. 보험사들은 RBC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건전성 요건인데 네. 보험사들의 지급 여력을 나타내는 숫자예요. 근데 지급 여력을 나타내는 숫자, 이 RBC 숫자를 개선하는데 이 신종자본증권이 굉장히 쏠쏠하거든요. 왜 그렇죠? 요거 발행을 하면 네. 이게 만기가 30년짜리잖아요. 네. 그래서 이거는 자본금, 세컨티어 자본금으로 인정을 해줍니다. 부채가 아니고 부채가 아니라 자본으로 자본이에요, 인정, 자본. 자본으로 인정을 약간 해줍니다. 꼼수 같긴 하네요. 물론 이제 거기에 대한 논란은 좀 있습니다. 네, 5년 만에 이게 갚아야 되는 건데 뭐. 30년이라고는 하지만 네. 실질적으로 다 5년만 지나면 갚아버리거든요. 약간 꼼수 같은데. 네, 그러면 이게 무슨 이게 자본의 성격인 그러니까요. 거냐? 이건 채권 자기 부채, 아니냐라는 네. 그런 비판이 존재하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세컨티어 자본으로 원래 30년짜리 연구체는 세컨티어 자본으로 보는 거니까. 근데 이제 30년 근데 5년 만기라는 만에 갚아야 된다면서 네. 그러면 아니야, 이거 신용의 갚아야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윤리적으로. 자기가 콜 옵션을 가지고 있는 거지 네. 이게 시장에서 그렇게 해왔다는 거지 네. 윤리적이건 뭐건 그래야 될 의무는 놓고만큼도 없는 거였는데 시장이 그렇게 기대를 해왔던 것뿐이지. 이 포장 형식은 30년짜리 채권이 맞거든요. 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거는 이제 자본의 일종으로 인정을 해주는 거고요. 이렇게 되면 보험사들의 그 RBC 지급 여력의 기준이 되는 이 RBC 비율이 좋아집니다. 네네. 네. 그래서 보험사들이 이걸 많이 발행을 해 왔던 했죠. 거고요. 근데 지금은 이게 앞으로 신종자본증권 발행이 쉽지 않을 것 같다. 네. 그럼 보험사들의 RBC가 떨어질 가능성이 높겠네. 이거 보험사들의 건전성에 문제 있는 거 아니야? 네. 따라서 주가도 이러한 이제 위험성을 반영하지가 않을 수 없는 거죠. 뭐 사실 이게 개인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약간 뭐 저도 사실 이제
영구 채권 5년 만에 이제 콜옵션을 행사하는 게 관행이고 거의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 이번에 처음 알았거든요. 네. 이거 제도의 개선이 조금 필요한 거고 뭔가 이제 30년짜리를 포장해가지고 부채가 아닌 자본으로 해놓으면 일반 사람들은 재무제표를 봐도 잘 모를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이건 사실은 이제 각주사항으로 네. 요만 깨알같이 해서 들어가는 네, 사안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네.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사실은 이게 이제 옵션, 콜옵션이 붙어 있다 뭐 이런 거를 사실 읽어도 무슨 뜻인지를 콜옵션이 이해하기가 뭔지, 사실 네. 상당히 어려운 건 사실이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투자자들이 이건 진짜로 주의가 네. 그 채권 시장에 대해서 이해도가 높으신 투자자들 정도나 이제 알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사실. 그 민간 기업 쪽에서도 연구소 발행한 데가 있습니다. 있죠. 옛날에 있습니다. HMM이 그거 발행하려고 그랬었는데 했나요? 결국 그리고 결국 예전에 대한항공도- 두산 계열사들 중에서 몇 군데 이제, 했죠. 예, 몇 군데 했었습니다. 네. 자 어쨌든 간에 이거 뭐 계속 지금 우리가 연구체만 얘기하면 안 되니까 네. 그렇죠. 이게 지금 그 세컨티어 ABCP들이 이제 만기가 뭐 대거 도래한다면서요. ABCP라는 게 기본적으로 만기가 짧습니다. 그러니까. CP잖아요. 네. 물론 이제 요즘 최근 들어서 장기 CP, 1년 이상의 만기를 가진 장기 CP들의 비중이 늘어나고는 있습니다만 CP라는 건 기본적으로 3개월에서 6개월이거든요. 3개월이 사실 메인이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3개월마다 계속 만기가 돌아오는 그런 이제 상품이라고 보셔야 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매달 일정 규모 이상의 CP들, ABCP들의 만기가 돌아올 수밖에 없는 거고요. 네. 사실 PF ABCP 시장이 아니 그러니까 부동산 PF 네. 사이즈가 상당히 큽니다. 그렇죠. 100조가 넘는 네. 사이즈거든요. 네. 그리고 그 중에 상당 부분이 사실은 ABCP로 자금을 조달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100조가 넘는 ABCP 물량들이 PF 부동산 PF를 기반으로 해서 발행되고 있고요. 그러면 그냥 단순 계산해서 100조로 잡아요. 네. 그럼 100조를 잡고 그러면 12분의 1 하면 매달 어느 정도의 ABCP들이 만기가 돌아오는지를 8,500억. 물론 정확하지는 않지만 아 대충 이 정도 돌아오겠구나 라는 거를 감안을 할 수가 있죠. 100조라니까요. 아 근데 이제 그 중에 8조가 8조. 8조가 넘겠죠. 그러니까 이제 신용 등급이 세컨티어들, 세컨티어들이 더 퍼스트티어들은 좀 문제가 별로 없죠 사실은 거기는. 그렇습니다. A1 등급의 ABCP들은 그래도 상태가 양호하다, 상대적으로 괜찮다 상황이 이렇게 네. 평가를 할 수가 있는데 A2 등급의 ABCP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지금 시장에서는 굉장히 우려스럽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지금 저도 이제 걱정이네. 이 업계에 있으니까 제 동기들도 이제 부동산 쪽에 좀 있고 그다음에 기업 쪽 자금 담당하는 뭐 그런 부서에 있는 친구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네. 아예 그냥 싹 닫아버렸던데 아예 구할 수 없는 없어요 지금. 자금을 지금은 이제 보통 이제 북이 닫혔다 네, 그러잖아요. 예, 이제 자금을 공급하는 주체들, 주로 기관 투자자들이죠. 네. 기관 투자자들은 올해 북을 거의 다 닫은 걸로 알고 있고요. 사실 그래서 더 닫아놨죠. 문제이기는 합니다. 사실 조금 더 기다리면 금리가 더 올라갈 수도 있는 거거든요. 지금 기준금리의 정점이 언제쯤 올 거냐를 생각을 해보면 내년 1분기가 될 걸로 본단 말이에요. 미국 기준금리의 정점 그리고 우리나라 기준금리의 정점은 내년 1분기쯤 형성될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는 이제 한동안 고원을 이루겠죠. 네. 바로 낮추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네. 네. 한동안 정점에서 계속 쭉 갈 거니까 고원 상태를 유지하게 될 텐데 기준금리가 정점을 이루는 근처에서 금리가 가장 높게 형성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당장 뭔가에 그러니까 부채성 상품에 투자하는 것보다 좀 기다렸다가 내년 1분기 정도에 투자를 하면 남은 0.5%라도 금리를 더 받을 가능성들이 충분히 보인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채성 자산, 부채성 상품에 투자하는 투자자들은 올해 서둘러서 자금을 공급할 이유가 없다. 네. 내년까지 우린 조금 더 기다려도 된다. 오히려 이렇게 지금 의사결정들을 많이 내리고 있고요. 그것이 북을 서둘러서 닫게 만드는 한 가지 원인으로 작용했죠. 근데 뭐 저는 이제 채권은 잘 모르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레고랜드 사태라든지 흥국생명 사태가 벌어지면서 기준금리 올라간 그 금리보다 더 많이 튀어오른 것 같은데. 사실은 그랬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사실 뭐 한전채 6%뭐 이런 것들은 굉장히 매력적인 상황 아닌가요? 어떻게? 리테일 자금들이 그래서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렇죠. 리테일 자금들이. 안전체 6%는 정말 아유. 그래서 지금 얼마나 좋아. 말씀하셨듯이 네. 일시적으로 금리가 많이 이제 올라갔어요. 네네. 그러고 났더니 이게 보통 회사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금리들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 리테일 쪽에서 여기에 대한 관심도가 엄청나게 지금 높아져 있는 상태고요. 그러니까. 리테일 자금들이 엄청나게 지금 사실은 회사채와 관련된 그런 이제 상품들을 빨아들이고 있죠. 그러니까 흥국생명 채권도 제가 보기에는 만약에 그 투매만 안 했으면 개인들이 시장에서 얼마든지 좋은 가격에 팔 수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6.75%짜리를 어디 가서 구해. 그러니까요. 흥국생명이 망할 때도 아니고 그러면 정말 좋은 기회였는데 하여튼 뭐 투매 때문에 다들 뭐 근데 이제 채권 시장은 개인들의 직접 참여는 사실상 쉽지는 않습니다. 어렵죠. 채권은 기본적인 거래 단위가 100억이거든요. 네.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개인 투자자들이 여기에 대해서 크게 관심들이 없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들만의 리그잖아요. 네, 그- 그렇습니다. 채권은 사실 거기 이제 채권 브로커들이 그렇죠. 있고 네. 기관 투자자들이 있거든요. 네, 네. 기관 투자자는 기본으로 몇 천억씩 자금을 굴리는 데잖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 여기 개인들이 끼기가 한전체 사실상 2천만 원치만 쉽지 주세요. 않습니다. 이게 안 된다는 거잖아요. 안 되죠. 누군가가 소매 시장에서는 가능합니다. 요즘- 그러니까 누군가가 요즘 뭐 몇백억을 가지고 와서 거기서 이제 개인들한테 나눠주는 요즘은 다 그렇습니다. 찢어서 팔던데. 네. 요즘은 이제 리테일 수요가 워낙 높아지니까 네, 팔더라고요. 이제 금융회사들이 그런 채권들을 가지고 와서 쉽게 말하면 도매로 이렇게 큰 덩어리로 가져와서 찢어서 소분해서 개인들한테 판매를 하죠. 예. 그리고 지금 뭐 사실 정부에서 레고랜드 사태 나오고 59조 플러스 알파 그다음에 그쵸. 금융회사에서 95조 95조까지는 95조 안 될 것 같고요. 네. 이제 정부가 50조 네. 플러스 알파를 해서 네네. 유동성을 공급을 했고요. 그 다음에 한은이 28조 정도 추가적인 유동성 공급을 이제 결정을 했죠. 그래서 시장에 자금을 지금 공급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그 돈이 어디로 가고 있는 거죠? 그 채권 시장과 돈들은? ABCP, 채권 시장과 CP 시장으로 주로 흘러갑니다. 그러면 거기서 이제 정부에서 ABCP를 사주는 건가요? 정부가 직접 사는 거는 아니고요. 네네. 지금 이제 체험 펀드라고 있잖아요. 네. 이제 체험 펀드 이제 그 정책 금융 기관들과 이제 민간 금융 회사들이 객출을 해서 체험 펀드를 조성을 했고요. 이 네. 체험 펀드를 통해서 CP 또는 회사채를 매입을 해주는 그런 방식으로 여태까지 조성된 게 총 얼마인가요, 그게? 조성된 거는 체험 펀드는 20조 원 그렇죠. 조성이 됐고요. 그다음에 CP 매입 프로그램이 16조 원이 조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토탈하면 일단 뭐 요것만 36조 원. 36조. 36조 원 정도 됐고요. 그다음에 한은이 공급하는 자금들이 이제 28조 원 정도 있기는 한데 그건 결정된 건가요? 네네, 이건 결정됐습니다. 이거는 근데 이거는 일단은 문제가 뭐냐 하면 3개월짜리 자금 공급이고요. 네. 그다음에 주로 은행을 중심으로 물론 은행 말고 다른 금융기관들이 거기 더 끼어 있기는 합니다만 주로 은행을 통한 자금 공급이거든요. 네. 쉽게 말해서 한국은행이 은행에다가 자금 공급을 하고 네. 이 은행이 예를 들자면 한전채를 산다든지 아니면 무슨 ABCP. 회사채를 네. 산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은행을 중간에 매개체로 한 자금 공급 방식이란 말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은행에다가 자금을 공급하는데 예를 들어 은행이 상황이 안 좋은 것 같아서 안 할, 채권 안 살래. 왜 하겠어? 이렇게 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가능하거든요. 물론 이제 은행들도 상황 봐서 이제 이런 건 사도 괜찮겠네 하면 당연히 들어오겠지만 이거에 대한 판단은 전적으로 이제 은행이 내리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은행은 조금 보수적인 판단을 내릴 가능성이 그래서 충분히 자기 돈도 있다. 아닐 근데 거고, 지금 자기 이제 돈도 문제는 한국은행이 그 은행한테 돈을 빌려줄 때 안 갚아도 돼 이러고 빌려주는 게 아닐 텐데. 절대 그렇게 빌려줄 수는 그러면 없죠. 은행의 입장에서는 그 리스크 관리해야죠. 탑 티어만 살 텐데 탑 티어는 안 그래도 시장에서 소화가 되는 물량들이고 그러니까요. 소화가 안 되는 게 세컨 티어인데. 네. 그리고 이제 사실 안 하는 은행들은 지금 거죠. 유동성이 괜찮거든요. 그럼요. 돈이 없어서 안 하는 게 아니잖아요. 돈이 없어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네. 이제 이게 주로 은행을 중심으로 한 자금 공급 방식이다 보니까 사실 시장에서는 저렇게 해서 유동성이 충분히 공급될 수 있을까? 차라리 체험펀드나 아예 그 CP 매입 프로그램처럼 그런 방식으로 운영하는 게 차라리 더 낫다라는 얘기도 많이 하죠. 그래서 그래서 좀 안정이 되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 이제 국채금리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제 볼 수 있는데 네. 뭐 회사채 같은 거는 사실 이게 거래가 돼야 이제 금리가 또 나오는 뭐 그런 일반인들이 거잖아요. 확인하기에는 쉽지는 않죠. 네, 네, 근데 네. 이제 보통 이렇게 유동성을 공급을 하면 네. 이게 어디서부터 영향을 미치느냐 이게 단계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네. 유동성을 공급하면 국채 시장에서 제일 먼저 효과가 나타나고요. 네. 그 다음이
회사채 시장이고요. 제일 마지막이 CP 시장입니다. 그래서 국채금리 변동상을 보면 굉장히 이게 뚜렷하게 효과들이 관찰이 돼요. 근데 많이 좀 네, 많이 떨어졌거든요. 네. 이 숫자를 보면 10월 23일 날 유동성 공급 대책이 발표가 된단 말이에요. 네. 10월 23일 날. 그러니까 그 직전 거래일이 10월 21일이에요. 국고채 금리를 보면 3년물, 5년물, 10년물이 각각 4.49, 4.63, 4.63 이렇게 나와요. 네. 3년물, 5년물, 10년물입니다. 네. 이게 10월 21일 정부 유동성 대책 발표 직전 거래일이에요. 오늘 기준, 어제 11월 15일 기준으로 보면 국고채 3년물, 5년물, 10년물이 각각 3.75, 잠깐 4.49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4.49가 3.75까지 많이 떨어졌고요. 내려왔네요. 4.63이 3.81까지 떨어졌고요. 그다음에 4.63이 3.86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국채 금리는 안정화되는 모습이 굉장히 뚜렷하게 나타나죠. 네. 회사채를 보면 국채만큼 뚜렷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회사채에서도 금리 인하 효과는 확실하게 나타납니다. 네. 보통 이제 3년물, 회사채 3년물 네. AA 마이너스 기준으로 평가를 하거든요. 네. AA 마이너스 기준이 10월 21일 기준으로 보면 5.736%예요. 네. 5.736. 근데 이게 10월 4일로 보면 5.346까지 떨어지고요. 지금은 5% 아주 초반까지 네. 내려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5.7%였던 게 지금 5% 초반대까지 떨어졌으니까 회사채 시장에서도 이 정도면 유동성 공급 효과는 충분히 나타난다고 평가할 수가 있고요. CP 시장에서는 아직 이 효과가 그렇게 뚜렷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물론 CP 시장도 지금 나눠지고 있어요. 네. 어느 쪽이 먼저 효과가 나타나느냐? 만기가 좀 긴 쪽 있죠. 네. 긴 쪽부터 효과가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짧은 쪽이 제일 나중에 나타나거든요. 그건 또 왜 그렇죠? 짧은 쪽으로 조달하는 애들일수록 쉽게 네. 말하면 위험할 수 있다. 더 굉장히 위험하죠. 몰려 있는 애들. 급전이 몰려 필요한 있죠. 급전이 필요하다는 의미로 해석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긴 쪽에서 자금을 조달하는 그 이제 기업들은 그래도 충분히 쉽게 말하면 자신 있다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네. 이거 갚을 시간도 좀 넉넉하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게 CP 시장을 보면 이게 91일에서 180일짜리 그러니까 3개월에서 6개월인 거죠. 네. 요 사이 구간에는 지금 금리가 떨어지고 있는 게 보여요. 이게 10월 21일 기준으로는 6.39%였거든요. 이게 11월 4일에는 오히려 올라요. 6.67%까지. 네. 근데 지금은 5.07%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3개월에서 6개월짜리 CP 시장에서는 금리가 낮아지고 있다는 게 관찰이 되고요. 근데 이 60일 이하짜리가 있어요. 2개월 미만. 네. 2개월 미만에서는 아직도 금리가 안 떨어져요. 오히려 더 높아졌어요. 그러니까 CP 시장 내에서도 조금 만기가 긴 쪽에서는 좀 나아지고 있어. 그렇지만 아주 만기가 짧은, 가장 만기가 짧은 영역에서는 여전히 불안한데 이게 이어지고 있는데 여기까지 유동성 효과가 넘어가려면 시간이 살짝 더 걸릴 겁니다. 앞으로 아니 시간이 지금 2달뿐이 안 남은 채권인데 시간이 더 걸리면 그거는 이게 시장 전체를 발행 네네. 시장을 의미하는 거니까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아마 다음 주 정도면 이번 주보다는 확실히 더 나을 것 같다라는 예상은 할 수 있죠. 전체적으로 보면 떨어지고 있고요. 제일 짧은 만기 영역에서 아직 잘 안 떨어지고 있다 정도니까 아마 다음 주 지나면 제일 짧은 만기에서도 조금 나아질 수 있다라고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정부가 개입해서 지금 좀 안정을 찾아가고 있는 완벽하게 짧은 이제 CP 어느 정도의 같은- 효과는 나타나고 있다.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죠. 그럼 지금 시장에서는 이러다가 내년에 신용등급 많이 낮아지는 기업도 엄청 많이 나올 거다. 유동성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걱정을 되게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네네. 이렇게 잡히는 게 있네. 그게 아니 그냥- 신용등급 하향은 불가피하다고 봐야 됩니다. 많이 되겠죠. 내년도에는 사실 올해까지는 작년에도 그랬고요. 네. 올해까지는 기업들의 신용등급이 계속해서 높아졌어요. 전반적으로 보면 높아진 기업들이 낮아진 기업들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그거는 왜 그렇죠? 올해까지는 코로나라는- 재무 개선, 재무 구조가 일단 매출이 그렇게 나쁘지 않았고요. 물론 네. 올해 실적이 경제 실적도 성장률, 없고. 실적이 그렇게 나쁘지 않거든요. 올해까지는. 네네. 그래서 일단 매출이 괜찮게 나왔고요. 네. 그다음에 금융 비용도 높지 않았단 말이에요. 물론 이제 쭉 상승세를 보였지만 네. 하반기 들어서 금융 비용이 갑자기 높아진 거고요. 네. 상반기까지는 금융 비용도 상대적으로 괜찮았거든요. 그래서 실적이 작년에 비해서
나쁘지 않다라는 네. 평가를 충분히 내릴 수 있고요. 근데 내년 되면 완전히 얘기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네. 신용 등급 하향되는 기업들이 훨씬 더 많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보고 있는데 네. 기업들은 크게 이제 현금 유입 창구가 두 개란 말이에요. 영업 활동을 통한 유입, 네. 그다음에 재무 활동을 통한 현금 유입. 네. 그러니까 시장에 예를 들어 시장에서 뭐 빌려온다거나 네. 아니면 주식을 발행한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현금을 끌어들일 수 있는 거잖아요. 네. 이 양쪽이 지금 다 안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네. 내년도 경기 침체의 가능성은 상당히 높잖아요. 네. 올해 지금 2%대 경제 성장률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내년에는 1%대란 말이에요. 지금 KDI가 내년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1%대로 낮췄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 보면 KDI의 예상치를 보면 1.7%였나요? 얼마 전에 이제 그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2%대에서 1%대로 낮춘 거죠? 나눴어요. 그리고 심지어 ING 은행에서는 내년도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을 0.6%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올해보다 경제 성장률이 엄청나게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치를 지금 내고 있거든요. 경제 성장률이 떨어진다. 다시 말해서 경기 침체가 온다는 얘기잖아요. 네. 경기 침체가 온다면 기업들의 매출은 줄어들 가능성이 높고요. 영업이익도 떨어지겠죠. 네. 다시 말해서 영업 활동을 통한 기업으로의 현금 유입은 내년도에는 뚜렷하게 줄어들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겁니다. 반면에 기업들의 이자 상환 부담은 올라가죠. 올해보다 오히려 더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전반적인 경영 환경 내지는 재무 상태가 올해보다 나빠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따라서 시장에서는 내년도에 전반적인 신용등급 하향이 상당히 빈번해질 가능성들이 지금 이미 예상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걱정하는 건 한계 기업. 이게 버티면 뭐 사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한계 기업이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이 부분이 좀 걱정스럽거든요. 사실 지금 환경만 놓고 보면 네. 한계 기업들이 나올 수밖에 없지 않을까. 사실 지금 우리가 지금 올해 자금 경색 뭐 이런 부분들을 이미 걱정을 하고 있는데 네. 어떻게 보면 내년도는 올해보다 더 안 좋습니다. 사실 이번에 왔던 자금 경색은 1차 자금 경색의 성격이 오히려 더 강하다고 봐야 돼요. 이게 피크가 아니고 피크가 되기가 어렵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오히려 2차 자금 경색 그리고 많으면 3차까지 나타날 수 있는데 사실 1차보다 2차가 더 강할 가능성이 높고요. 네. 2차보다 만약에 3차가 온다면 네. 3차가 더 강할 가능성이 높죠. 굉장히 이건 무서운 얘기인 것 같은데 뭐 주식 떨어지는 게 문제가 아니라 자금 경색으로 하면 그냥 회사가 그렇죠. 자금 경색의 가장 큰 문제점은 네. 기업이 파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기업이 파산하게 되면 이건 완전히 스테이지가 달라져 버립니다. 기업이 파산을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경제 성장률에 물론 영향이 미치죠. 그리고 네. 대규모 실업이 발생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네. 실업 때문에 이 소비와 관련된 부분, 투자와 관련된 부분이 추가적으로 또 영향을 받거든요. 그래서 사실 기업의 파산을 막기 위한 노력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거고요. 물론 이 경쟁력이 없는 기업은 결국은 도태될 수밖에 없지만 그렇지만 이게 유동성 제약으로 인해서 기업이 파산하는 괜찮은 기업이 파산하는 경우들도 있단 말이에요. 뭐 흑자도산, 네, 흑자도산 뭐 이런 얘기도 것들. 하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 조금만 도와주면 다시 재생할 수 있는 다시 이렇게 또 활발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이 파산으로 가는 거는 사실상 막아주는 것이 좋고요. 향후 특히 내년 사실 올해 연말까지는 이제 기업들이 어느 정도 아직까지는 버틸 힘이 남아 있다고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아직까지는 아직까지는 충분히 버틸 거예요. 저는 올해 갑작스럽게 이렇게 예를 들면 기업 파산이 증가한다거나 이럴 가능성은 아직까지는 낮다. 내년에 나오겠죠. 그렇지만 내년이 되면 사실 이것은 충분히 현실화될 수 있는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아주 진퇴양난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게 한은은 금리 올려서 유동성 조이고 있는데 이런 문제 터지니까 아까 뭐 20조 돈을 푼다고 이게 약간 상반되는 물론 그렇기는 하는 하지만 게 어렵죠, 그런 면에서. 그렇긴 하지만 이 유동성 공급 조치는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한은은 이 인플레이션을 통제하기 위해서 금리를 올리고 있는 거잖아요. 네, 이건 네. 어떻게 보면 경제 전체의 체중 감량을 요구하는 거예요. 네. 그동안 과도하게 이렇게 네. 비만이 된 거잖아요. 다이어트. 예, 그래서 경제 전체에 지금 이제 체중 감량을 요구하는 네. 그 과정이 있는 건데 체중 감량을 하다 보면 부분적으로 조직이 괴사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괴사한 조직을 놔두면 어떻게 되나요?
전체로 전체가 다 썩죠. 죽어요. 네. 네, 전체가 썩어버린단 말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부분적인 괴사가 일어났을 때는 치료약물 투입해야죠. 거기다가 이게 바로 이번 정부와 한은의 유동성 공급 조치인 거거든요. 네. 치료약물 투입하면서 그러면서 계속 감량을 이어가는 이거는 어쩔 수 없는 어떻게 보면 많은 분들이 이거 브레이크 밟으면서 엑셀을 동시에 밟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요. 이렇게 네.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으십니다. 그렇기는 하지만 현재의 상황에서는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한 통화 긴축은 계속해서 이어가되 부분적으로 국지적으로 나타나는 이런 괴사 현상에 대해서는 치료 약물 대응을 하면서 이어가는 것이 오히려 합리적인 결정일 가능성이 높죠. 자, 근데 지금 이제 어쨌든 뭐 이제 1파 정도 온 거고 옛날에도 보면 무슨 뭐 대우그룹 무너질 때 제 기억에 얼마짜리 돌아서 무너진지 알아요? 1억이 안 돼. 1억이 안 되는. 아니, 원래 마지막 어음까지 그렇죠. 넘어지는 마지막 어음이잖아요. 마지막 어음. 그건 너무 아까운데요. 아니 다 그렇게 넘어져요. 근데 막다 이제. 네. 그러니까 다 막고 막다가 마지막에 하나 못 막아서 넘어지는데 그게 뭐 어음이 뭐 몇백억씩 이렇게 돌지 않아요. 진성어음 돌아오면 경우에 따라서는 그게 몇백억짜리 어음이 될 수도 있지만 그렇지, 또 경우에 있지. 따라서는 그게 진짜로 2, 3억짜리 어음일 수도 있거든요. 네, 조그만 것도 있고 많아요. 그러니까 그거 마지막에 그거 못 막아서 무너지는 거라서. 근데 그 상황은 지금 안 온 거잖아요. 사실. 아직까지 그 단계는 아니죠. 다들 돈들도 좀 있고 네네. 돌아갈 수 있고. 네. 근데 이제 상황이 안 좋아지면 내년에 2파가 올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네네, 그렇습니다. 가능성 어느 정도나 보세요? 저는 뭐 1파로 끝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1파로 끝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지금 전망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2파는 몇 개는 쓰러져 나가야 된다. 약간 2파의 가능성은 저는 현재로서는 대단히 높다. 불가피하다? 네,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러면 아까 이제 다이어트에 비유를 해주셨는데 이렇게 다이어트를 하다가 전체가 다 쓰러지는, 그러니까 막 빈혈오고 이렇게 해서 확 쓰러지는 그런 그렇기 경우가 때문에 또 이제 올 수도- 전체가 쓰러지는 거는 막아야 되는 거잖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유동성을 공급하는 거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 진짜로요, 뭐 안 오기를 저도 바라지만 네네. 진짜로 만약에 2파가 또 온다면 그렇죠. 정부의 역할은 거기서는 다시 한번 또 굉장히 중요해질 사실은 수밖에 그때 없는 되면 거죠. 퍼부어야죠. 그렇습니다. 2파가 오면 일단은 대응해야 됩니다. 퍼부어야죠. 다 들어서 퍼부어야죠. 일단 당장 다음 주에 금통이 있잖아요. 네네. 이게 뭐 사실 위원님은 어떻게 보입니까? 그 여전히 인상할 거라고 그러니까 예상을 뭐 인상은 하고요. 할 텐데. 네, 베이비 스텝 예상하고 베이비 있습니다. 베이비 스텝. 스텝 예상하고 있습니다. 25? 네, 0.25. 0.25. 그러니까 25 BP. 25bp. 네. 어. 베이비 스텝 예상하고 그러니까 한국은행이 금리 인상을 지금 막을 수가 없는 거죠. 이 2파, 3파, 3파까지 올 텐데 막 올리면. 근데 이제 보시면 지금 미국 기준금리가 4%잖아요. 네. 그리고 아마 12월 달에 연준은 또 올릴 거예요. 네. 이 사이즈의 문제인 거지. 네. 또 올리는 건 거의 50bp 거의 뭐 네, 거의 확실을 하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또 50bp를 올리면 미국 기준금리는 4.5%가 되고요. 네. 만약에 우리가 기준금리를 안 올리면 3%에 묶여 있는 거잖아요. 네. 금리 격차가 1.5%가 된단 말이에요. 네. 지금 겨우 환율이 조금 진정되고 있잖아요. 네. 환율이 이제 좀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데 만약에 안 올리고 미국이 0.5%를 올리면 1.5%의 격차가 발생하고요. 네. 환율이 또다시 불안정해질 위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150bp까지는 괜찮다고 보는 거 아닌가요, 지금? 거의 맥시멈 정도로 보지 않을까. 저는 150bp가 된다고 해서 바로 자금이 빠져나갈 거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렇기는 해요. 그렇기는 하지만 150%면, 그러니까 150bp면 네. 이 정도면 거의 좀 불안한 수준이다? 예, 거의 좀 약간 좀 불안한 이제 레드존에 진입하고 있다라고 네. 저는 개인적으로 평가를 하거든요. 그리고 뭐 이파가 안 올 수 있게 하는 그런 방법은 없을까요? 어떻게 뭐 해결책이라든지 이런 것들 정부나 기업이 뭐 인플레이션이 빨리 낮아져야 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음. 인플레이션이 빨리 떨어져야 그러면 한은과 연준이 기준금리 인상을 중단할 수 있잖아요. 이게 안 되면 네. 연준은 계속 올릴 거고요. 네. 사실 한은이 기준금리를 안 올려도 네. 이게 문제가 되는 게 한은은 안 올리는데 연준은 계속 올려요. 네. 그러면 우리나라 시장 금리는 안 오르나요? 당연히 오르죠. 돈 빠져나가니까. 당연히 오릅니다. 금리 기준금리를 안 올려도 하는 우리나라 시장 금리가 한은이 올라간다. 그렇습니다. 지금 보면 우리나라 채권 시장에 외국인들 많이 들어와 있잖아요. 네. 외국인 투자자들이 우리나라 채권의 10% 정도를 들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럼 이거 얼마 안 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10% 빠져나가 버리면 그냥 이 팬이 온다. 10%가 사실상 어디에 집중을 하고 있느냐?
국채 시장에 집중을 하고 있어요. 20%가.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면 국채 시장에서 외국인들의 점유율은 20%를 넘어가고요. 다시 말해서 쏠려 있군요. 국채 금리를 가장 크게 움직일 수 있는 게 외국인 투자자들입니다. 주식이랑 마찬가지네요. 네, 주식 마찬가지입니다. 뭐 외국인 비중 30%라고 하더라도 삼성전자에 50% 몰려 있으니까. 그러니까 비슷한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외국인 투자자들은 연준의 기준금리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주체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한국은행이 우리나라 기준금리를 잡고 있어도 이 외국인 채권 투자자들이 연준의 영향을 아주 100% 그냥 바로 받는 주체들이기 때문에 바로 우리나라에서 국채금리에 영향을 줘버리거든요. 네. 그래서 안 올린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방법은 인플레이션이 좀 완화되는 방법뿐이. 빨리 인플레이션이 빨리 떨어져야 됩니다. 아니 왜 우리 인플레이션이 아니고 미국 인플레이션. 그렇겠네요. 네. 네. 제일 중요한 게 지금 네, 미국 인플레이션이 빨리 아이고. 떨어져야 네. 연준이 기준금리 인상을 중단할 수 있고요. 네. 이래야 우리도 숨통이 트입니다. 네. 시간이 다 돼가지고 조금 더 이야기를 들어봤으면 좋겠는데 또 우리 위원님 아드님 수능 응원하러도 또 가셔야 되고 다음에 또 시간 내셔서 좀 좋은 얘기 좀 들려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아드님 시험 잘 치기를 딸입니다. 죄송합니다. 둘째가 딸입니다. 따님 시험 네. 잘 치시기를 저희를 비롯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많이 좀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입니다. 네, 화이팅. 화이팅.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